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이드맨이라는 스릴러 범죄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달튼 러셀이라는 남자를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그는 월가의 은행에서 완벽한 강도짓을 했고 정문으로 유유히 걸어 나왔죠. 어떻게 그는 체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러셀과 그의 팀이 맨하탄 신탁은행에 도착했어요.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처럼 꾸며입고 말이죠. 은행에 들어간 러셀은 먼저 CCTV를 다 꺼버립니다. 그의 팀원들이 문을 잠그고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며 모두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은행 안쪽에서 연막탄 안개가 스며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만 달튼이 고개를 내밀고는 인질들을 잡고 있으며 경찰들이 접근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경찰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차들이 빠르게 은행을 둘러쌌어요. 같은 시간 맨하탄 신탁의 주인 아서 케이스 회장은 자기 은행 중 한 지점이 무장 강도에게 점거된 소식을 보고받습니다. 그는 능력있고 입 무거운 매들린 화이트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개에 큰 손을 뻗치고 있는 여자인데 일처리가 확실했죠. 그녀는 아서 같은 거물이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 대단히 놀랐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만나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자기 가문의 갑오가 든 상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가져오는데 실패한다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없애달라고 해요. 회장은 그녀에게 거짓을 말하진 않지만 모든 사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상자 속 물건이 무엇인지 끝내 말해주지 않아요. 또 다른 주인공 프레지어와 미첼 형사를 만나볼까요? 그들은 뉴욕 경찰서 협상 전담팀에 있는 형사들입니다. 그들은 사건 현장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다리우스 대장에게 지금 은행 안에 용의자는 몇 명인지 인질은 몇 명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같은 시간 은행 안에선 강도들이 인질들을 은행 직원과 그 외 사람들로 나누어 세웠습니다. 달튼은 인질들에게 가진 모든 열쇠와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죠. 인질 중 한 사람이 자기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달튼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그의 사무실에서 그의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달튼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인질에 대한 본보기로 그 남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 기절할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이걸 본 다른 남성은 숨기고 있던 열쇠를 잘못했다고 말하며 내놓습니다. 잠시 뒤 범죄자들은 인질들을 여자와 남자로 나누고 속옷만 빼고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주었죠. 강도들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페인트 인부의 옷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이든 인질, 은행 직원 중 한 사람이 심장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강도들은 그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경찰들은 이 증인을 즉각 신문했죠. 나이든 남자는 범인은 대략 4명 정도이며 경찰이 은행에 접근하려고 하면 즉시 인질을 2명 죽여 밖으로 내던지겠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행 밖에서 다리우스는 프레지어와 미첼에게 풀려난 인질에 대해 보고하고 은행 강도들이 은행에 들어간 시점의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 안의 모든 전화 라인은 그들이 있는 본부 차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프레지어가 나설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강도들과 협상을 진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범죄자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했어요. 기다리며 미첼은 범죄자들이 은행에 갈 때 타고 온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들떠 있었지만 프레지어는 아마도 도난 차량일 것이라며 지문 감식을 해보자고 이야기하죠. 프레지어는 납치범들과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달튼도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감시 영상도 확인했지만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매우 조용히 그리고 능숙하게 카메라를 다 껐기 때문이에요. 매들리는 뉴욕 시장을 찾아가 대단히 큰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지금 은행의 상황을 계속 확인 중인데 VIP 고객에게 받은 부탁을 이행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며 경찰과 접촉하게 도와달라고 하죠. 시장은 마지못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강도들은 두 번째 인질을 내보내주었습니다. 목에 어떤 상자를 밧줄로 메어서 내보냈는데 손을 묶고 있는 입에는 재갈을 물린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이 그의 복면을 벗기자 아랍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증인을 잠시 뒤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가서 신문합니다. 시크교도 인질은 납치범 총 4명이며 그 안에는 20에서 30명의 인질이 있다고 말하죠. 잠시 뒤 경찰은 납치범들이 보낸 메모를 읽었습니다. 오후 9시 이전에 2대의 버스와 조종사 딸린 비행기 한 대를 준비시키라는 요구였죠. 시간 안에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인질을 한 사람씩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게다가 은행이 지금 폭발물로 가득하다고 하네요. 프레지어는 강도 두목이 직접 접촉을 시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며 애타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때 아서 케이스가 본부 차량에 들어와서는 자신이 비행기를 준비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도 사건 현장에 남아 참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경찰들은 그를 내보냈습니다. 납치범들이 나와 50인분의 음식을 요구합니다. 경찰들이 도청 장치를 은행 안에 들여보낸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피자를 음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보요원이 프레지어에게 버튼을 누르면 30분 동안 녹음이 가능한 스파이펜을 줍니다. 같은 시간 인질 중 한 사람이 반항했어요. 납치범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해이해진 그 남자를 잡아다 창고로 데려가서는 버릇을 고쳐주었습니다. 음식이 은행으로 드디어 배달되었습니다. 경찰들은 도청 장치를 통해 은행 내에서의 대화를 감청했습니다. 범인들은 러시아어 비슷한 이상한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형사들은 풀려난 인질들에게 범인들이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느냐 물었습니다. 같은 때 납치범들은 인질들을 이방저방 계속 섞었습니다. 강도 중 여자가 첫 방에 인질 중 한 명인 척 연기하며 섞여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에 대해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경찰관을 데리고 왔지만 그는 이들이 하는 말이 러시아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프레지어는 강도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메가폰으로 틀고는 나가서 은행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공사장 인부 중 한 사람이 이 언어가 알바니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전 여친이 알바니아 사람이었어서 알바니아어인 것만 안다고 하네요. 프레지어는 인부에게 전 여친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녀가 본부에 왔습니다. 도와줄 테니 주차 위반 딱지를 말소시켜달라고 하죠. 각서라고 그녀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말소리는 알바니아의 사회주의자 전 대통령 엔베르 호자의 목소리라고 하는군요. 형사들은 그제야 범인들이 진작에 자기들의 도청장치 계획을 알아채고 녹음 파일을 틀어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잠시 뒤 달튼과 범인 중 한 사람이 금고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찾고 있었던 듯한 문서들과 다이아몬드 주머니, 보석 상자가 있었어요. 달튼은 상자에서 문서만 꺼내고 닫았습니다. 시장과 메들린이 프레지어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메들린은 도움을 주겠다며 자기들이 현장에 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죠. 형사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메들린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프레지어 형사의 개인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그를 협박하자 프레지어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후에 달튼이 전화기를 들고 프레지어와 대화를 나눕니다. 달튼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후 9시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질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만 하죠. 프레지어는 요구사항을 이행하기에 너무 촉박하다며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달튼은 그의 생각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었어요. 프레지어는 다른 음식을 주문하라고 해요. 달튼은 샌드위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쯤 범인들은 창고 구석에 구멍을 파는 것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은행 강도 계획에서 핵심이었어요. 프레지어는 달튼과 메들린을 전화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달튼에게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달튼이 그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그녀가 은행에 들어가자 그들이 그녀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달튼과 마주했죠. 메들린은 형을 감량해 줄 것과 징역살이가 끝난 후 200만 달러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메들린이 금고에서 한 가지 물건만 안전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준다면 말이죠. 달튼은 메들린이 누구에게 고용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스위스에서 나치와 결탁해 있던 케이스 회장의 정체도 알고 있었죠. 달튼은 그녀와 고용주가 자신이 만약 체포된다면 도와줄 것에 대한 담보로 그 문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임무를 마치고 은행 밖으로 나온 메들린은 프레지어에게 달튼은 매우 똑똑하고 살인을 할 부류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프레지어는 달튼에게 자신이 평소에 하던 협상 프로토콜을 이용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간파당할 것이 뻔했어요. 그는 달튼에게 전화를 걸어 비행기를 준비해 줄 테니 인질들의 상태를 자기 눈으로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달튼은 이를 받아들였고 프레지어가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인질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형사는 모두가 살아있고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인질들에게 금방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떠나려는 길에 프레지어는 달튼을 제압하고 그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달튼은 화를 내며 지금 당장 버스를 은행 밖에 준비시키라고 했습니다. 프레지어는 다시 본부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보기에도 달튼은 살인자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달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을 비추니 이런... 달튼이 인질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결국 프레지어는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지휘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리우스가 다시 상황을 총괄하게 되었어요. 다리우스는 특공대가 은행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강도들을 제압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인질들과 범인들의 복장이 동일했기 때문에 실탄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자신들도 작업복을 입고 고무탄을 사용해 진압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급습 작전 시행 직전에 프레지어는 강도들이 본부 차량에서 자신들이 나누던 대화를 모두 감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 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강도들이 작전을 알고 있음을 경고했지만 다리우스는 계속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죠. 달튼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연막탄을 터뜨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인질들을 모두 중앙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가 은행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진압팀이 발포하고 은행 밖으로 나오는 이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폈습니다. 어젯밤 죽은 시신도 가져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무실들과 금고, 창고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게다가 경찰들은 납치범들이 가지고 있던 총들이 모두 장난감 총이었다는 것과 인질이 죽는 장면도 소품을 이용한 조작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경찰서장은 프레지어에게 강도 사건이 전부 가짜였으니 이젠 더 조사할 것도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프레지어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죠. 프레지어는 금고에 있던 392번 상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가는 이 사건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죠. 그는 매들린을 다시 접견했습니다. 그는 매들린과 시장이 자신을 협박하는 것을 녹음한 스파이펜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프레지어는 이 녹음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테니 그 상자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하죠. 그녀는 모호한 이야기만 하며 이제 사건에 대해 다 잊으라고 말합니다. 매들린은 케이스를 만났습니다. 프레지어를 승진시켰으니 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달튼은 보복에 대한 안전장치로 그 상자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하죠. 매들린은 그 보관함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튼이 고작 그 문서 때문에 은행을 털었을 리는 없다며 그 안에 다른 물건을 노렸을 것이라고 말해요. 케이스는 그 상자 안에 자기 친한 친구였던 유태인의 카르티에 반지가 또한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강도 사건이 끝나고 일주일 뒤 달튼이 어떻게 경찰들을 속였는지 밝혀집니다. 그는 은행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멍을 뚫던 창고에 가짜 벽을 만들었고 그 뒤에 들어가 숨어있던 것이죠. 그는 다이아몬드와 반지를 챙기고 문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난 다음 그는 창고에서 나와 마치 은행 고객인 것처럼 배회했습니다. 그는 은행문을 유유히 걸어 나오며 프레지어와 미첼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튼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프레지어는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들어가 392번 보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보관함 안에서 프레지어가 발견한 것은 껌과 카르티의 반지였습니다. 형사들은 보관함의 주인인 케이스를 만났습니다. 프레지어는 상자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프레지어는 케이스에게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린 과거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프레지어는 매들린과 시장의 식사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매들린에게 워싱턴에 있는 전범처리 사무국 전화번호를 건네며 당신이 신고하라고 해요. 매들린에게 보여주었던 스파이펜을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며 건네줍니다. 프레지어는 자기 겉옷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한 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달튼이 은행을 떠나며 그의 주머니에 슬쩍 넣은 것이었죠. 개인적으로 형사와 범인 모두 사건을 즐긴 것 같아 보였어요. 두 사람은 정반대 입장에 서 있었지만 서로의 기지와 결단력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